오늘 무척 더운 하루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ESG 시대에 있어서 투자와 비즈니스를 통해서 임팩트를 창출하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시간 있으면 제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스크라고 하는데요. MI 소셜 컴퍼니라는 게 원래 법인 이름이고 줄여서 미스크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경제 불평등, 사회 양극화,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난제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또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분들을 저희가 컨설팅, 엑셀레이팅 투자를 통해서 도와가고 있고요. 저희 2016년에 비코업이 됐는데, 비코업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 계속 ESG라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현재 한 100건, 조금 최근에 더해서 100건 정도 투자를 했고요. 한 440억 정도, 연말에는 500억 정도 투자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이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곳을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엑셀러레이터가 한 3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규모로 보면 저희가 한 세 번째로 크게 됩니다. SDG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했던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 SDG 12번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SDG 8번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SDG 3번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이 저희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런 선글라스 많이 여러분 끼시죠? 이런 선글라스 광고를 과거에 보게 되면 아웃도어나 또 멋진 모델 배경으로 했던 그런 선글라스 광고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최근에는 그런 광고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뷰레오라는 선글라스는 이 선글라스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레오는 칠레에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셜 벤처인데요. 전 세계 한 600만 톤의 어망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 그 어망을 수거해서 선글라스나 스케이트보드 또 의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기업은 600만 톤 중에 한 10% 정도인 60만 톤을 매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버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폐어망의 문제를 자본주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겠죠. 한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도 맥주를 팔고 있는데요. 이 맥주의 원료가 되는 컨저라는 식물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땅속 깊은 뿌리 속에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맥주를 판매하고 또 맥주를 소비할 때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는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의 생산과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나 환경 문제를 푸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아지고 있겠죠. 제가 썼던 칼럼의 제목이 이 옷은 플라스틱 몇 개로 재활용되었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아직은 어색할 수 있는 이런 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자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나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이 맥주는 또 이 선글라스는 그리고 이 옷은 플라스틱 몇 개로 재활용되었을까 물어보는 아마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두 도시 이야기의 첫 시작은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 혼합되어 있는 시대를 바로 우리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테크,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들이 우리들에게 낙관과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기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움들은 진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두 가지 도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들에게 하나의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청년 기업가 정신을 여러분이 꼭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심야에 폐지를 수거하는 어떤 어르신에 대한 사진, CCTV를 찍은 사진을 다시 가져온 건데요. 이 심야에 폐지 수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을 줄여볼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 사진에서 우리의 시선을 저 리어카 쪽으로 좀만 돌리게 되면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시겠지만 저 리어카에는 어떤 아이가 심야에 저 리어카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를 따라서 나와야만 하는 이 아이의 삶은 어떤 삶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5년과 10년 후에도 이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여전히 지나치게 될까요? 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SDSN의 이 자리에 오셔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마다 누구나 뽀빠이 모멘트라는 게 존재할 텐데요. 뽀빠이라는 만화를 보면 이 시나리오는 뽀빠이가 I cannot stand this anymore 라는 것을 외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뽀빠이 모멘트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라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 열망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지속하는 발전 목표에 어떠한 구체적인 부분을 공략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동료들은 반응하지 않지만 유독 나는 반응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 이슈가 여러분 있나요? TV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의 기사를 읽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주제가 있는가? 저는 그게 바로 누구나 뽀빠이 모멘트를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첫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청년 기업가 정신은 어떤 모습일까? 과거의 기업가 정신은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성이었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청년 기업가 정신은 단순한 가치 창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경제 불평등, 환경 위기로 인해서 가장 취약계층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재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개인을 바로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대한 세계적인 이슈,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지극히 가능한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가 바로 이 시대의 청년 기업가 정신,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단순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유지하는 일정한 생태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익일 수 있고요. 그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이 문제만의 생태계를 면밀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잘못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존재할 수 있겠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 증권거래위원 한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감독기관은 보험만, 은행감독기관은 은행만, 증권감독기관, 소비자감독기관은 소비자만 열심히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모든 감독기관을 통과하는 신용, 신뢰라는 부분들은 사실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전문 분야별로 나눠 접근하다 보니 이 놓쳤던 시스템, 그 시스템이 결국에는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이슈들을 저희들에게 가져왔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회나 환경의 문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독특한 기후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북극곰이 멸종되고 있다든지 이것을 만들게 되는 그 시스템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 매사추세츠주의 뉴버브 리포트에서는
여성과 가정폭력 살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접근을 실행하면서 지난 14년간 여성의 가정폭력 살인 사건이 한 번도 없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의 시초를 위해서 먼저 이것을 풀고자 했던 체인지 메이커들은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경찰관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치료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각각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히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런 칸막이, 그런 역할들 사이마다 결국에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역에 여성이 살인당하게 되면 대략 한 50%의 확률로 이 네 가지 유형의 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자친구거나 전 남자친구거나 현재 남편이거나 전 남편 이 네 유형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거의 50%의 확률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서로가 잘 모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SG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큰 맥락을 제공했죠. ESG는 좁게 정의할 수 있고 크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정의는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비재무적인 성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요소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ESG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재무 성과의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그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라 광리의 접근으로 가게 되면 ESG란 기업의 모든 가치 사슬을 통해서 하게 되는 활동이 우리의 환경과 사회에 그치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임팩트를 또 ESG라고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방향을 ESG는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ESG는 2004년 세계은행의 계열사인 국제금융공사에서 진행했던 컨퍼런스의 결과물, 즉 Who Cares Wins라는 제목의 결과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Who Cares Wins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배려할 때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긴다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배려하는 기업도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현대적으로 2004년에 ESG가 시작된 개념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것의 역사적인 근원은 19세기 후반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죄악산업 투자는 정의롭지 못한다라는 부분의 돈의 사용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죄악산업이라는 것은 담배나 마약, 또 술과 같은 어떠한 사회적인 규범을 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산업을 죄악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존 웨슬리가 말했던 외침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책임 투자 그리고 현재 ESG의 개념적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번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러시아에서 돈을 벌고 있는 많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표시로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하고 매각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의롭지 못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배려하는 기업이 이긴다라고 하는 2004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러시아 시장의 매출이 연 2천억 원 되는데요. 이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아예 포기하고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2천억 원의 돈을 버는 것이 장기적으로 BP의 기업 가치라든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것을 고민했을 때 오히려 2천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ESG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영리 단체나 국제기구에서 정도만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회 운동을 했던 분들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일정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들이 얘기했던 탄소, 기후변화, 그다음에 노동환경, 지역사회, 생물 다양성 같은 단어들을 과거에 일정한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들이 얘기했던 주제였죠.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는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가 그냥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그 어떤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국내 한 유통 대기업의 ESG 관점에서 현재 성적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ESG 한 유명한 유통 대기업의 ESG를 보게 되면 환경과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탑3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원재료를 소싱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하는가, 여러 가지 법규를 준수하는가. 세 번째는 독성가스라든지 폐기물 배출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유통 대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ESG 이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이 과거에는 잘 지켜도 그만, 뭐 못해도 그만이었던 관점이 있었겠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회사가 잘못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면 일단 주가,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져서 회사가 새로운 자본을 조달할 때, 은행으로부터 조달할 때 금리에 더 많은 금리를 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잘못한 것들이 반드시 기업 가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사회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개인정보 보안, 근로자 노동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리테일, 유통이라는 대기업의 특성상 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이 극단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고객 정보 그리고 유통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한데 이런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과연 개선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침해가 없는지를 바로 대기업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ESG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직면하게 될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이 있겠죠. 이윤의 땅에 도달하려면 목적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라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그 분들이 이윤의 땅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이윤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윤의 길만 들어서서는 안 되고요. 기업이 비즈니스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때가 되겠죠. 이 그림은 영국의 한 젊은 작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야기를 표시한 모습입니다. 저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열등한 존재였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대가 됐는데요. 바로 2004년 세계은행이 배려하는 기업이 이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18세기에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리는 이 조사이어 웨지우드라는 영국의 기업가는 웨지우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유명한 도자기 브랜드입니다. 왕실에 납품되고 있는 이 도자기인데요. 바로 이 도자기의 창업자 웨지우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노예제도, 노예무역이라는 당시에 합법적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있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웨지우드 도자기와 배지에 Am I not a man or brother? 나는 사람도 형제도 아니랍니까? 라는 저 문구를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교양층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런 배지나 이런 문구가 있는 도자기를 집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양이 없을 거라 없는 정도로 취급받을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런 문화 여론의 형성을 통해서 결국 1833년 영국은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만서페이션 배지라고 하는 노예제도 철폐라는 배지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들의 제도를 바꿀 수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저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역사적으로도 보아볼 수 있겠죠. S&P 500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을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 S&P 500 지수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500대 기업에 속했던 기업에 1950년대는 이런 기업들의 나이가 60세 정도, 60년 이상 법인이 지속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업들의 평균 나이는 평균 20년 정도인데요. 인간의 수명이 약 한 80세 후반 정도 평균 수명이 되지만 법인격이라고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수명이 점차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경쟁 강도가 심화되고 산업 구조가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돈을 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돈을 버는 것 외에도 목적의 길에 다다라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비재무적인 성과,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제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지겠죠. S&P 500대 기업의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굉장히 다양한 500대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업들을 나타내는 기업 가치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율이 또 시기적으로 변해오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1975년에는 무형자산이라고 불렸던 자산은 비중 17%였지만 2020년 90%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무형자산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비재무적인 부분으로서 특허권이나 지재권, 브랜드 가치, 또 그런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탱저블 에셋이 바로 무형자산의 역할이고 이런 무형자산이 결론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리더십, 철학, 비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 가치의 비중 속에 무형자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ESG라는 비재무적 요소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과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이란 현재 기업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현재 기업에게는 고객이지만 그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땅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 영역에 기업이 가야 되지만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에게 환경과 사회라는 부분들은 비시장과 비고객이라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환경에서의 다양한 이슈들, 또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이 사실은 기업에게는 압박과 압력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환경과 사회를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기업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또 이런 영역을 통해서 기업은 그토록 간절히 찾아야 되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볼 확률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지도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 대기업이라고 써있는 커다란 배는 멀티내셔널 컴퍼니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저 다국적 기업이 원래는 이 지도에 보이지 않는 블루오션, 엄청난, 그 거대한 바다에서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이 연안, 또 미지의 땅으로 기술을 돌렸을 텐데요. 저 큰 규모의 배가 미지의 땅을 탐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있는 스타트업, 파일럿이라고 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와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는 기본적으로 비시장이라고 불렸던 사회나 환경에서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탐험하고 개척하는 조그만 집단인데요. 바로 저러한 선행 지표로서의 스타트업들을 길잡이 삼아서 대기업은 함께 블루오션을 만들어 가고 있고 사회와 환경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런 작은 ESG 분야에 있어서의 스타트업들, 어떤 사회적 기업들, 혹은 어떤 소셜 벤처들, 또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기업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기업이 가야 될 새로운 땅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몇 개 살펴보면요.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소액 분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와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술 시장은 그동안 고액 자산가만이 활동했던 시장이고요. 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만이 활동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미술가의 작품은 원래 유명했던 분들만 사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진 작가들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없고요. 하지만 신진 작가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소액 구매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바로 그런 소액 구매, 1,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태사는 블루칩이라는 미술품의 재테크의 시장을 고액 자산가에서부터 모든 분들에게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지만 현재는 기업 가치가 1천억 원 이상이 될 정도로 없었던 시장을 또 없었던 고객을 새롭게 만든 사례라고 보겠죠. 점심 구독 서비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런 점심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어, 많은 분들에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나 유명한 셰프의 요리들을 6,600원의 값싼 가격에서부터 배달하고 있는 위허들링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저희가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의 넘버원 점심구독 서비스 회사가 되어서 정말 직장인이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요즘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비쌌는데요. 저는 양질의 식사를 다양한 F&B,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협업 중에서 구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기가 존재했다면 다회용기가 존재하는데요. 또 한국에 다회용기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을 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했던 다회용기 솔루션 분야의 넘버원 스타트업인 트래시버스터즈도 지금은 야구장이라든지 영화관, 그리고 일반적인 사내 카페, 축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회용기를 통해서 쓰고 다시 수거하고 세척하고 다시 쓰는 이런 서큘러 이코노미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이 재투자를 하고 함께 협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선행지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나 환경에서 무엇이 가능할지를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스타트업들의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관심의 유형들 또 채널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의 내부에서 어떤 R&D나 전문가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탈피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회사 밖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회사와 접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런 회사들과 함께 아모리 퍼시픽이라든지 유한킴벌리와 같이 헬스케어나 기후테크, 환경, 에너지 분야에 있는 벤처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같이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런 대기업들과 함께 구체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와는 작년부터 계열사들이 풀고자 하지만 풀기가 쉽지 않은 어떤 영역들을 다양한 소셜 벤처들과 매칭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 같이 하고 있고요. 저는 SK 이노베이션과도 함께 소셜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해서 실제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투자한 또 기업은 민트 컬렉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옷을 한번 사고 버리기만 되면 정말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고 의류가 돼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의류의 수명 주기가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탄소 배출의 감소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부족할 때 바로 이런 민트 컬렉션과 같은 소셜 벤처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행적인 도전들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한 택시라고 하는 청각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 택시 회사도 저희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했는데요. 택시 업계에서 택시 드라이버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심야에 택시를 한번 타보시면 너무 택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해서 택시 드라이버를 채용을 하고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드라이버가 고객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고객 경험조차도 굉장히 좋게 되는 이런 포용적 모빌리티 회사를 투자해서 현재 연말까지 100대 이상의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30대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유한 택시라고 하는 앱을 한번 깔고서 꼭 여러분 탑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disability inclusion, 장애인 포용성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다양성 공정성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영역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신용평가사와 투자자가 바로 이러한 곳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이런 분야에서의 기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비즈니스와 투자를 통해서 임팩트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 옷은 플라스틱병 몇 개로 재활용되었니? 라는 친구들 사이에 아직은 어색한 대화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시대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저는 탄소 중립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번 비행기 출장에 탄소 배출은 나무 10그루를 저쪽에 기부하는 것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것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대화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외국계 대기업의 한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그 외국계 대기업이 저희에게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비즈니스 출장을 하게 될 텐데 그 비즈니스 출장과 관련된 이산화탄소의 상쇄 계획도 오프셋 할 수 있는 상쇄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해 달라는 거죠. 그만큼 컨설팅을 할 때 저희가 이동하는 이동 거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가 정말 특이한 시대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문들, 이런 이야기가 더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런 질문에 어색한 사람이 정말 더 어색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중소벤처 기업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대부분 궁금하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15분, 20분짜리 짧은 분량의 임팩트 분야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등록하시면 8월 15일부터 한 달간 무제한 무료 학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링크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하게 모든 걸 다 보셔도 좋겠지만 특별히 관심 있는 영역들 꼭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까지 한번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임에 존재하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요. 게임의 규칙이 매번 바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스포츠에서는 경기에 임하는 그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5년과 10년 전에 나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수들일 텐데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과거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가대표에서 탈퇴하거나 또 그런 자격 시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게임하게 될 그 영역은 어떤 게임의 규칙이 있고 그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스타트업들에게도 이런 게임의 규칙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ESG 투자라고 하는 총 7가지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이 기준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고 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스포츠 선수의 선발로 우리가 비유를 계속 하게 된다면 과거에 학교 폭력 전과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제외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우발채무나 환경이나 사회 관련된 좌초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예 투자의 검토에서부터 배제하게 된다는 무서운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스크리닝은 제일 밑에 보시면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떠한 것을 잘 못했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죠. 전 세계 7개 중에서 6번째로 많이 쓰이는 방법 포지티브 스크리닝인데요. 이것은 부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배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잘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좀 더 추가 배점을 주는 것을 바로 포지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인성이라든지 동료 팀워크, 사회적 책임이나 봉사활동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선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ESG 투자 그리고 게임의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ESG 통합이라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 실기와 필기 각 두 가지 영역에서 종합 점수를 내는 것처럼 경기력과 비경기력을 각각 50점, 50점으로 환산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100점으로 해서 각각의 점수를 통합한 점수로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부분을 바로 ESG 통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규범 기반 스크리닝인데요. 어떤 특정한 약물을 금지하지 말 것이라든지 혹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뭐 3년에 한 번씩 특정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이런 규범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투자의 대상에서 배제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팩트 투자는 특히 저희 회사가 하는 영역인데요. 이런 투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바로 투자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7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은 액티비즘이라고 하는데요. 액티비즘은 주주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행동이란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 주주로서 그 기업에게 일정한 방향으로서를 계속 권고하고 코칭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수들을 선발하고 선발한 이후에 그 선수들의 삶과 경기에 개입해서 긍정적 방향의 코칭과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속가능 투자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재무적 영역, 어떤 환경과 사회라는 영역 속에서 특정 테마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여성 창업자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해양 오염 방지와 같은 어떤 특정한 테마를 그룹핑을 하고 그런 테마에 연결되는 스타트업들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투자라는 방법론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어떤 게임의 규칙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바뀐 게임의 규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업들이 또 스타트업들이 학습해 가고 있고 이것에 맞춰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청년 기업가 정신 그리고 ES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눴고요. 또 투자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환경의 가치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다양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선행 지표라고 보게 되는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과 연합하는 현상, 즉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바로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환경과 사회에서 구체적인 가치가 창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들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과거의 임팩트나 소셜 임팩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성, ESG와 같은 그동안 돈 냄새가 전혀 잘 나오지 않았던 이런 영역들이 재무적으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중요한 영역에서도 이제는 중요하게 활용되는 단어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의 영역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발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정태 대표님께서는 사회의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청년의 역할과 기업의 지속을 위한 위기 관리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까지 정말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다양한 소셜 섹터의 스타트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잘 알지 못했던 소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게 되면서 뭔가 청년으로서 보다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김정태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패들렛으로 넘어가서 약 10분간 대표님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이 가장 많은 질문들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색을 하시면서 대표님의 기업이 사회 혁신을 위해서 각종 컨설팅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고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대개 컨설팅을 요청하는 대기업 또는 소셜 벤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대표님이 기억에 남으시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네, 컨설팅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슷한 테마들은 사회나 환경이라고 하는 이 비재무적 영역들이 기업의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환경이나 사회라는 돈이 안 될 것만 같은 영역들이
왜 돈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백그라운드는 원래 이 비영리 쪽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비영리라는 영역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 더 친숙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스타트업을 3번 해보면서 이런 사회나 환경이 창업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사람들이 잘 놓쳤던, 외면했던 비즈니스의 오퍼튜니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고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실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한 1억 정도의 돈을 벌어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과 사회나 환경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트레이드 오프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대부분 다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레이드 오프다. 만약 80%를 돈을 벌면 나머지 20%는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을 60% 하면 나머지 돈 버는 건 40%로 축소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지배적인 관점인데, 저에게는 사실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깨졌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좋은 일을 한다? 회사가 환경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돈을 더 써야 되네? 그럼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혹은 또 다른 변으로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면 그래, 이 회사는 물론 반드시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야. 혹은 사회적으로 뭔가 진짜 기여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런 생각 자체를 갖는 게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볼 동안 반드시 트레이드 오프라는 관점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될 수 있다. 영리와 비영리란 단어를 이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이 인티그레이션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사회에 진출하고 또 어떤 영역에 갈 때 영리는 영리, 비영리는 비영리, 돈을 버는 것과 임팩트를 만든 건 항상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시게 되면 이 사회는 굉장히 암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ODA의 규모가 위축되었고 또 많은 IGO와 NGO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텍소노미가 대두되면서 ESG 열풍이 불어 이러한 현상이 해소될 줄 알았지만 정작 기업 CSR, CSV, ESG 부서들은 NGO의 인재 영입이나 협력보다는 딜로이트나 KPMG 등 컨설팅 폼과 수치 싸움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NGN은 이제 계속 사양세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ESG 시대에서 NGO의 위치나 비중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실제 ESG의 소셜 쪽을 보면요. MSCI라고 하는 그 ESG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글로벌 기준들이 있는데, 실제 MSCI에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 발표를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업의 E와 S, G 부분을 레이팅을 할 때 참고하는 데이터 세트가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세트 중에 소셜 쪽은 대략 한 4분의 1 정도, 20에서 25%의 비중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비영리 단체가 생산해내는 컨텐츠가 그거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단체가 특정한 대기업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소비자 단체가 어떤 기업에게 이런 문제를 시정하라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여러분 뭐 보신 적 많죠? 과거에는 그런 거를 봐봤자 기업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렇게 한다고 뭐 시대가 바뀌냐? 그런데 이거를 누가 귀담아 듣는 거라고요? 바로 이런 회사의 ESG를 평가하는 글로벌 그 기관들이 검색을 하고 크롤링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거기서 생산하는 리포트를 확인하면서 특정 기업의 S나 E의 어떤 영역에 가중치를 변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관점과 NGO가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텐데, 다만 이슈는 비영리가 그러면 비영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영리의 영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리가 하는 것은 항상 나쁘다, 비영리가 하는 것은 항상 좋다라는 관점도 허물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리도 비영리를 바라볼 때 비영리 단체를 항상 민원단체처럼 취급하거나 뭐 떠들면 약간 사회공헌 기부금을 좀 전달하는 것으로 입을 막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했던 관점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팔리포드 오션스라고 하는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에 특화된 NGO와 아예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그 폐 바다그물을 원료로 하는 그 뭐죠? 신발을 만들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과거에 NGO가 특정 대기업의 R&D까지 같이 하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특정한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특화된 정보나 특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NGO가 대기업에 큰 어떤 투자를 받거나 대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잘 다른 데서 못 들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최근에 그 장애인 인권으로 유명한 한 분이 지난주에, 이번 주인 것 같은데 어떤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칼럼을 하나 쓰면요. 과거에는 뭐 그냥 칼럼은 좋은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유명한 가전제품 특정 회사를 따뜻한 시각으로 저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 성함까지 친절하게 쓰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이 뭐 브랜드 어쩌고저쩌고 근데 장애인 포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너무 뭐 까탈하게 뭐 이렇게 톡톡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게 이거 썼거든요. 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해당 이 굴지의 이 국내 대기업이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저는 그 회사에 ESG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장단과 임원단이 다 비상이 나가지고요. 그 칼럼 보고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하기로 갑자기 결정했다라고 밤에 그 담당자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비영리에 가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NGO의 역할을 할 때가 된다면 영리 기업에게 끼칠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겁니다. 포용성, 다양성, 생물 다양성, 장애 포용성, 공정성, 인권, 앞으로 더 중요해질 ESG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업이 실무자가 아니라 ESG는 누구에게 가는 언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표와 이사회가 귀담아 듣는 언어가 바로 ESG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칼럼이 나왔을 때 이사회나 대표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내용이 평가사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환경이나 사회 이슈를 그냥 환경과 사회 이슈, 비영리에서의 이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이슈가 영리 쪽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MISC에서는 CTS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코이카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이상 공공과 비영리의 당사자성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는 예비 사회인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는 리빙랩형 사업보다는 단순히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달려 있겠죠.
저는 뭐 저희 회사나 혹은 저희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곳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의 어떤 편견의 어려움들을 뚫고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도 많이 먹어요, 솔직히. 개발 협력을 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개발 협력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모독하는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한다면 서로가 우리의 진짜 적은 따로 있을 텐데, 원래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자원과 기회가 부족하다 보면 서로가 좀 약간 불편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은 사회나 환경을 봤을 때 이게 왜 비즈니스의 가치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고, 또 환경이나 사회 어떤 특정한 비영리 쪽을 하신 분들은 이게 왜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되는지를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개발 협력을 전공한 사람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 서로 인정할 때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 더 이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자폐인, 뭐 이런 쪽 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도 하고 있지만, 사회 운동을 하거나 시민사회 단체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저희를 탐욕적인 자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저런 곳에게 기부를 하면 되는 거지, 왜 투자를 해가지고 저런 곳에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할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배워왔던 환경이 제대로 된 통합된 시각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 세대는 그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더 이상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좋겠고, 빈곤과 개발 협력과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게 약간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커리어적으로도 NGO에서 일을 하다가 뭐 삼성이나 대기업과 같은 현대자동차도 가보시고,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글로벌에 하다가 다시금 여러분들이 소셜벤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고, 그때 생각했던 어떠한 안목지들과 경험을 토대로 다시 대학원에 가셔서 석사나 박사도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그런 통합적인 커리어를 저는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영리의 길을 간 사람은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계속 영리의 경험을 하고 비영리는 비영리만 하고 학교에 있는 사람은 학교만 하고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발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걸로는 우리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환경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엮어 있어서 나오는 거지 누구 하나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그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얽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눈이 있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다면 다양한 경험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중요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 나는 컨설팅이 중요해. 나는 엑셀레이팅이 중요해. 나는 기획자가 중요해. 나는 컨텐츠가 중요해. 나는 미디어가 중요해라는 이 영역이 중요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굉장히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기대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저는 워싱 역시 변화의 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무관심한 단계는 넘어선 것이고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개입으로 워싱을 넘어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현재 1.5도 상승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7년 내도 깨지고 6년 300일 가량이기에 그린워싱만큼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100대 정책을 보아도 탄소 배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지원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난관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저는 워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잘 파악하신 것처럼
원래 벌도 그 꿀이 있는 꽃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워싱이 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반증하는 겁니다. 전혀 인기 없는 곳에는요, 워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한국에서 뭐 해양 오염이라든지 생물 다양성까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데, 뭐 그러한 부분까지 어떤 기업이 워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워싱의 코스트만 들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싱은 뭔가가 굉장히 소중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계라서 저는 변화하고 있는 한 가지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 워싱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또 해결되고 또 문제를 하는 것들은 또 뭐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언급하셨던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할지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정치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의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비자로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권자로서의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뭐 가끔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제도나 정치의 변화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한 번 이상의 기회가 뭔지 아세요?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에요. 바로 그게 에브리데이 보팅이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활용하는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슈가 됐던 파리바게트와 같은 어떤 것을 이용하나? SPC 브랜드를 이용하나?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뽀빠이 모멘트라면 여러분의 친구, 가족, 엄마, 아빠, 사촌, 조카까지 영향을 주셔야 되죠. 여러분의 SNS, 여러분의 뭔가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나의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이게 진짜 혼줄이든 돈줄이든 그동안 있었던 우리가 보이코트라고 했던 것을 바이코트, 돈줄이라고 할 정도로 아예 이런 잘못하는 것들은 사지 못하게 하고 또 잘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파워로서 바이코트라는 돈줄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현재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1,000원, 2,000원, 3,000원, 만 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기업은 그것을 굉장하게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